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의 시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공방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진영,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여야의 압박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임무는 국정을 정상화한 거다. 내란 대행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임명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 사흘째 임명 반대 단식 농성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가 없다. 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무르익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압박은 현저히 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일단 기속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법이니까. 네. 하지만 관련 법률상의 어떤 임명 시기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그와 같은 그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또 의견 수렴 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무회의, 오늘은 국무회의가 아니고 간담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국무위원들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법제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판결과 관련되는 의견 이런 부분을 묻는 절차도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 점. 나아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변론 전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는 쉽게 말하면 기소죠. 그 탄핵 소추를 했던 민주당이 본인들이 소추를 해놓고 본인들이 추천하는 재판관을 넣는다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정당한지 나아가 변론 전결한 이후에 만약에 또 그 추가적으로 임명된다고 하면은 또 변론 재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변론 갱신 절차가 지금까지 어떤 그 변론을 했던 만큼 정도의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결국 현재 당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임명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을 때 오히려 그보다 조금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대통령 그 선고보다 빠르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라도 가급적 미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합당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야당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은 정무적 판단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만장일치로 국회 몫의 3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2명만을 임명하고 1명에 대해서 이 1명은 마은혁 재판관이죠.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절차에 어긋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몫의 3명이란 건 헌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 권한만 행사하면 되는 부분을 최상목 대행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2명은 합의가 됐고 1명은 합의가 됐지 않았다는 이유로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3명 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천의 헌법재판관이든 민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이든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론의 여지 없이 사실상 이 부분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 주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시한이 없는 거죠.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시한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당연하지만 즉각적으로 임명하는 게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보수 정당의 의원이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입장을 내는 거는 이거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이 부분은 보수 정당이 견제해야 될 관점도 결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한이라는 것이 없다. 즉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이 법의 효력을 잃는다라는 주문이 보통 나오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한 해석이 좀 다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팩트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번 한 4, 5년 전에 강모 재판관에 대한 어떤 추천을 할 때는 보면은 추천할 때에 여당 이름, 야당 이름이 다 들어오면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하면서 임명을 해달라라고 대통령에게 청구하는 서면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여야 간의 합의가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물증으로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야 간의 합의에서 어떤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과 관련되는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단정을 해버렸는데 과연 그와 같은 판단이 합리적이고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법조계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기속력이 있는 것은 저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해서 즉시 임명을 하라는 그런 법적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서 장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번 판결의 주문은 1항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 뭘 하지 아니한 것을 부작위라고 하는데 부작위한 것이 헌법에 반한 것을 확인한다. 그 확인한다고 했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장 변호사님처럼 어떤 의무가 있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라는 그런 어떤 의무이행 결정을 요청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더불어서 의무이행에 관한 것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서 이 두 번째 항에 뭘 요청했냐 하면은 이게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 확인됐으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것도 넣었는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그냥 말로 쉽게 말하면 차버렸습니다. 각하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마은혁 재판관이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시점이 어떤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건 아니면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다시 컴백을 해서건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돌아왔어건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빨리 압박하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마은혁 미임명은 제2의 내란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과 관련되는 상황이 무르익었다. 그럼 탄핵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민주당이 판단하기에 제2의 내란이고 그리고 탄핵할 사안이라고 하면은 30번째 탄핵 발의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장해봤자 제2의 내란이 될 수가 없고 나아가 그 사실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며 나아가 그로 인한 후폭풍이 너무나 클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점을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무적인 고려 사안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문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임명하라라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리에 맞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언제까지 개정하라라는 이런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그런 판결 주문이 나올 때가 있죠. 이거 위헌법률 심판할 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때 그렇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과 지금 이 케이스에선 국회의 권한과 이 헌법재판소 임명을 하진 않은 최상목 권한 대행의 두 기관의 어떤 권리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정확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면 침해한 것인다에 바로 따르는 사실상의 법률적인 마침표는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임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정무적인 필요에 따라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법리에 맞지 않죠. 일단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르는 게 상권분립 의 원칙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한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다시금 재론한다. 이건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여야 합의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다 일치되지 않는 여러 사안들이 있죠. 이게 인사안과 관련해서든 법률안과 관련해서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통해 가지고 국회의 권한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게 국회의 권한으로 임명을 이 3명을 임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뭘 근거로 2명은 합의가 되고 1명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까? 민주당 추천 몫의 정계선 재판관은 뭘 근거로 합의가 됐고 마은혁 재판관은 뭘 근거로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논리적 근거와 법률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 전원으로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 기한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 부분은 무한정으로 이러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가동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2010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국민의힘 쪽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국회의장의 그 부작위가 결국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확인 판결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자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그와 같은 것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청구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와 같은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은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언론의 보도에 그와 같은 2010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 선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좀 전에 이것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장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헌법 불합치 및 입법 촉구, 한마디로 의무 이행을 촉구를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따르지 않은 것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9년에 있었던 낙태죄 헌법 불합치 및 2020년 말까지 입법 촉구했던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단독으로 개헌 외에 못하는 게 뭐 있죠? 대통령조차도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을 넘어서 2025년 3월이 된 이 시점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전혀 따르고 있지 않고 여전히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입법 공백 상태로 있습니다. 민주당 논의를 하라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제2의 내란인 것이고 이것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탄핵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 있어서의 부작위 위헌이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내란이고 그것으로 인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이고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이 돼야 된다는 논리는 그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원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부 처분에 해당되고 그런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가 취소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별개의 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넘어서 탄핵을 겁박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반론 듣습니다. 네, 탄핵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내고 있지만 주류적 의견은 아닙니다. 또 낙태죄 관련해서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낙태죄를 폐기하게 되면은 법적인 혼란이 있으니까 언제까지는 이 부분을 보완 입법을 하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한이 지나니까 낙태죄는 처벌받지 못하지만 입법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데 국회가 민주당만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여기에 책임 없습니까? 이건 여야 공히 모든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다. 또 하나는 이미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 3명의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임명하는 것이 맞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연하고 있다고 별도의 법적 절차를 다시금 제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법적 낭비라고 하는 거죠. 다른 여러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마침표가 찍혀졌는데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법으로 아니요. 정치는 법의 영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걸 법으로 할 것 같으면 국회 기능이 왜 필요한 거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논리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태에서 유일한 해법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님이 스스로 사퇴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한 정의까지 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헌법재판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29차례의 탄핵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을 얼마나 침해하고 무단하게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을, 임명에 관한 권한을 민주당이 행사를 했던 것이죠. 더불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원장 임명이 그 기간이 끝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노해서 결국은 그분이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임명권, 추천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법원 내에서 우리법 연구에 다 해봤자 한때는 그 문영배 지금 재판관이 본인이 회장을 할 때는 전체 3,000명 그 판사 중에 3%도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멤버로 있었던 분들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 중에 4명 가까이 지금 그 헌법재판관 이미 3명 내지 4명이고 한 분 더 하고 있던 이런 어떤 편향된 모습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국민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지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특정한 어떤 이념의 편향적인 재판관들을 오히려 철회를 하고 오히려 여야 합의를 해서 정말 그 신뢰할 만한 분들을 임명하고 그 절차가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최소한 5%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네, 짧은 반론 듣고 이 네. 문제는 마치죠. 일단 마은혁 재판관이 국민의힘 마음에는 안 드는 건 알겠습니다. 뭐 지나치게 편향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법관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재도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보수 일변화 그거는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각양각색의 노동계든 자본계든 각양각색의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구성이 필요한 거예요.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일화된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의견이 취합해가지고 최종적인 이런 의견에 모아지는 이런 최종심 성격의 법원은 여러 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관들이 자리해야 되죠.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건강한 겁니다. 국민의힘 입맛에는 맞는 장관들, 법관들, 그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건립하는 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은 여러 통로의 의견들이 취합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는데 그런 건강성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폄훼하는 이런 의견에는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상목 대행이 오늘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좀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좀 시간을 갖고 더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일단 바로 임명까지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3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비공식으로 이제 이 비공개 내용으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국정협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왜 관련이 되느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전까지는 국정협의를 거부하겠다. 앞서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의 시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바로 돌아가면서 이 협의회가 파행을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이 문제를 좀 첨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 돌아갔습니까? 네, 일단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에 최상목 대행이 국회로 오고 있는 와중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저는 한번 이렇게 정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없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선고가 내린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 민생이 대단히 시급하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민생의 어떤 역량을 기대하기는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거대 야당의 발목을 여당이 잡는다라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지금 사사건건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죠. 이를테면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노동시간 이슈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지원하고 입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분리해서 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라고 해도 통으로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정답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도 여야정 협의체에 이젠 들어가서 오히려 전국 주도권과 관련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께 비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민생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시급하게 현안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추경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한 번 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한 번만 그냥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견을 표명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 마은혁 임명이 될 때까지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입장은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야정 협의체를 보이콧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번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제사보다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비판에 자유롭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생이 먼저다라고 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은혁 후보 임명이 먼저다. 국민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것을 묻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두선으로서 경제가 어렵다. 민주당 집권 때도 경제가 어렵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장현 같은 경우에 적어도 GDP란 측면에서 일본보다 한국 GDP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민생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왜 민생 경제 협의회를 하겠습니까? 민생 경제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와 직접적인 관계도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끌어붙여 가지고 이제는 대통령 탄핵이 민생이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민생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가 국민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좋아하는 판례 헌법재판소에 이 사안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을 끼워붙여 가지고 민생과 관련된 이 협의를 비토를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사안으로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소송 제기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손을 들어주고 나아가 국민들도 그러라고 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변호사님도 정략적인 부분은 있지만 민주당이 적어도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에는 나가는 것이 결국 투트랙으로 민생은 민생으로 가고 또 이와 같은 정치는 정치적으로 가는 그 투트랙 전략이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집권에 다가가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만남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잠시 뒤에 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3.1절 탄핵 집회가 꽤 많았습니다. 찬반 집회가 있었죠. 이 반대 집회에서는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라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좀 있었어요. 일단 민주당은 빠르게 제명 촉구한 징계 제출 이런 부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라 저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한 걸 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현역 의원이. 왜 이 부분이 위험하냐면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정말 난동을 부렸던 사람들이 국민 저항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 정치인들이 괜찮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법원이 불법을 하는 거라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비겁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국민의 저항권으로 우려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재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사실상 선동을 한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처부수자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치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공당의 그것도 보수 정당의
이 의원이 어떻게 처부수자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집회 장소에서는 한 명 한 명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밟아버리자라고까지 하고 연호하고 구호하고 외쳤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거고 이걸 가속화하는 거. 원래는 극우라고 지칭되는 폭력을 용인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성 세력으로 끌고 온 게 누굽니까? 거기에 국민의힘 정치인들 책임 없다고 과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도 진행형이다라는 우려, 빨리 언제 이 불안이 종식되냐는 국민들의 아우성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본인의 앞에 있는 정치적 이익에만 굉장히 골몰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서 의원 발언이 과격했다. 하지만 극우 몰이부터 사죄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또한 서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했고 현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 저 또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제명 촉구안과 징계 제출안을 제안하고 거기다가 형사 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제명하고 고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지난 토요일 날 직접적으로 당 대표로서 총 의원들 그 동원령과 함께 우리 헌법재판소 바로 역 앞에 다 모여라고 직접 지시를 하고 실제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입에 담기 거친 언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해가지고 민주당 그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고소하고 제명 결의를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납득하겠습니까? 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서 의원이 특히 경찰 출신으로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도 이런 빌미를 잡힐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한길 그 한국사 강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대통령 탄핵 절차를 무단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 거에 대해서도 어땠습니까? 분명히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비판을 했는데 가만히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고소고발, 그것도 내란 선동죄라고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입틀막, 민주당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로 인한 전체주의 비판을 받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근거라고 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이 서천호 의원이 잘했다고 절대 저는 두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은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명 촉구하고 징계 결의를 한다라고 해서 180석이 넘는 의석으로 진리게 누른다고 하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제 헌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평일을 제기했습니다. 17일까지 일단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았는데 보통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한 11일에서 한 14일 정도 걸리는 것을 좀 감안을 하고 또 보통 금요일 날 많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이 좀 나오긴 하던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14일보다 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 주말 동안 특히 3연휴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업무 부담이 없이 주말에 헌법재판관님들이 나와서 기록도 검토를 하고 또 헌법재판관님들의 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심도 있게 지금 평일 심사를 하고 개별적인 심사가 끝나면은 다 그 8분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 특히 주심부터 어떻게 보면 제일 임명이 최근에 된 분들로부터 하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평의를 했을 때에 서로 의사 합치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 거의 제가 구체적인 여론의 어떤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의견 일치를 보면서 8대0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평의를 하고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한 유력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황도수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이자 또 건국대학교 헌법 로스쿨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 3월 12일 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그게 탄핵이 인용하건 탄핵이 기각되건 그 결정이 어떻든 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 끝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어떤 그 통합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도 봤는데요. 저는 그런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기각될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고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동렬에 둘 수 없습니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중을 비슷하게 두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법조계에서 나오고는 있는 지금 한두 주안의 결정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이 있은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헌재에서 위기로 느끼고 있는 건 대통령의 권위 상태 그 자체입니다. 인용을 하든 아니면 기각을 해서 업무에 복귀를 하는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이건 당연하지만 시급하게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내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굉장히 그 피청구인의 지위가 높은 경우에 또 사안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조속해내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없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이른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접촉을 하고 어떻게든 결을 맞추려고 하는데 완전히 대한민국은 공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떨어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판단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숙명인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관례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모두 금요일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내지는 다음 주 금요일 중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지만 아직 이번 주 금요일에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다음 주 금요일 정도. 그리고 지금 헌재를 취재한 기자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평이라는 게 완전히 열어놓고 하면은 시간이 정말 무한정 갑니다. 기본적으로 A안과 B안,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했을 때, 기각했을 때 논리 구조를 이미 서면으로 제출을 해놓고 이걸 하나씩 지워나가거나 내지는 강화시키면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A안, B안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한 11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그때는 쟁점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관련자들도 있고 대통령의 어떤 그 최순실 씨의 비위 사실과 관련해서도 형사적으로는 제대로 가늠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의 쟁점은 이 12월 3일 딱 개엄 당일에 하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과거의 전례들과 비추어 보더라도 시간이 더 걸릴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거리가 우선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혹시나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만약 먼저 하게 된다면 이것이 연기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인가? 먼저 얘기 듣게요.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인 거죠. 총리 직책이고 지금 최상목 대행은 사실상 2순인데 한덕수 총리가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직무를 대신 보고 있는 거라서 아마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먼저 나올 가능성도 저는 뭐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먼저 총리직에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직에 복귀를 시키고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파면 여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점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벌써 한 달 전에 결정을 했었어야죠.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미루고 오히려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이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헌 결정을 먼저 해버리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스탠스가 꼬여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난주였습니까? 그 헌법재판소 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번 주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의 본질적인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실무 제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주석서에 따르면은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권한 대행 그 자리에 대한 숫자,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200석 이상, 3분의 2 이상으로 숫자를 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하면서 150석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탄핵을 기각시켜야 될 가장 본질적인 해결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를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하나는 내란의 공범이다. 더불어서 또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내란 관련된 것은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럼 달랑 남은 것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분인데 이것만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올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기 전에 국정 안정을 정말 바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해서 복귀시켜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트럼프 1기가 취임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권한 대행과 4차례 이상 통화를 하면서 국무총리로서 권한 대행을 자리를 인정을 해주면서 원활한 어떤 국정 협의가 외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와 같은 어떤 전례에 비춰봤을 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을 지금 미국은 사실상 교섭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1시간이라도 빨리 대한민국의 외교와 이 경제 안보를 위해서 특히 외교 경제 안보에 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한덕수 권한 대행을 컴백시키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어떤 시대의 과제라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혁을 위해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아니다, 직무감찰 오히려 더 독립성을 좀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 있는 과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벌써 중앙선관위원장 탄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때로부터 지금 거의 19차례 이상 특검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런 걸 특검을 안 하면 도대체 무엇을 특검을 하죠? 실질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그 결과 878건의 인사 비리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정말 내부적인 비리가 100태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위헌이다라고 해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수사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래서 향후에 있을 어떤 이와 같은 인사상, 직무상 비리를 막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감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보통은 그런 게 위법이 있으면은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 고발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수사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선관위 특검을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지금 875건의 인사 부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발본색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것을 이른바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 마피아란 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기업이라고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이 믿을 만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어떤 전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게 사기업입니까? 가족기업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앵벌이를 해서라도 월급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가족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폐지해야 된다는 운동하지 않는 것 자체도 정말 본인들로서는 감지덕지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한테 단순히 이와 같은 특별감찰관제뿐만 아니고 이런 거 민주당과 같이 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발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검을 하고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자 하면서 이런 비리투성이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입 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네, 선관위게요. 네, 이 비리들에 대해서는 이미 불구속 기소가 상당히 됐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던 김세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아들 특혜 채용했죠.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선관위 감사원에 감사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단히 문제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시는 건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의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 권한을 갖는다고 헌법, 최상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독립된 헌법기관, 입법부, 사법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거죠. 독립된 기관이니까요. 선관위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이 이 부분 감사원이 들여다볼 감사 권한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선관위가 무법지대인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형사적인 절차가 도입되어 있고 또 국정감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암암리에 채용하고 이런 관행이 정말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당연하지만 머리를 모아서 전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방식입니다. 부정선거에 대단히 심취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연장선상에서 선관위의 이슈를 정치적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건 분별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에 채용 비리가 있고 아주 오래된 관습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정선거의 어떤 정당성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국민의힘 의원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세컨폰을 가지고 김세환 사무총장이 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냐? 이 김세환 사무총장은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분입니다. 광화군수 재보궐선거 때. 그러니까 입이 쑥 들어가서 다시는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문제가 있으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든 걸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동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부적인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특검이 정치는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직무적으로는 독립된다라고 감사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고 하면서 패스트트랙까지 만들었던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기관이 대통령을 구속시켰어요. 직무적으로 독립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에게 소식되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감사원법에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는 기관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국회, 두 번째 법원, 세 번째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물론적 해석에 반대 해석에 따르면 당연히 선관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2012년, 16년에 직무감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론의 압박이 있으니까 감찰해달라고 해서 오케이 해서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뒤로 돌아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했던 것이 헌법 위반한다고 해서 사실상 이중 플레이를 했다라는 비판이 써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100년 하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878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작년 2024년에 9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공개 경쟁 시험에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878대 1이었습니다. 거의 1000명 하면 한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 공채가 아니고 경력직 채용을 통해서 878명이 지금 들어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878명은 대부분이 선관위와 관련되는 친인척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고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아들, 딸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해가지고도 878대 1을 뚫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특검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네, 일단 민주당이 특검을 많이 한다라고 비판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예외성, 보충성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에서 이 또한 이미 기소가 됐는데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법리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한 발 양보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여야 추천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감사 권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은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